우선 저는 좀 금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지금 다음 주에 사실 이제 거시경제적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이제 미국 GDP도 발표 예정이고 한국 30일에는 한국도 이제 다음 주 30일에는 이제 한국 기준금리도 어떻게 될지 이제 좀 결정이 나는데 현재 주요국들의 이제 기준금리를 지켜보게 되면 지금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5.5%, 유럽 중앙은행이 4.5%, 영국이 5.25%,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케이스지만 일본은 현재 마이너스 금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마이너스 0.1%로 그래서 이제 한국이 지금 3.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FOMC 정책 금리 예상지 점검도표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제 FOMC 위원들이 이제 향후 추후에 이제 금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일종의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2025년도까지는 일단 긴축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한국과 이제 미국의 금리가 한 약 3.5 대 5.5니까 한 2% 정도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일단 미국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 금리 격차가 나게 되면은 가계부채 증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그리고 이제 외환 보유액 감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금리 상승이 이제 필요성이 되겠는데 현재 한국의 지금 역대까지 한국은행의 스탠스를 보면은 지금 계속 3.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거는 경기 부진을 좀 의식하거나 또는 뭐 수출 감소,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상승에 따른 수출 감소 또는 이제 뭐 금융시장 불안, 특히 금융시장 불안은 좀 되게 의식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매도 금지한 것도 보면은 좀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좀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기준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국민들의 눈치를 좀 살피다 보면은 이 경제학적인 지표와 상관없이 이 정권에 따라서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힘들지 않은지 이런 걸 또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닌지 좀 독립성이 약간 침해받고 있다 이런 게 의심이 되고 또 이제 앞으로 저는 정권과 이제 상관없이 좌파 정권이 됐든 우파 정권이 됐든 순수 경제학적인 지표 관점으로만 봤을 때 추후 이제 금리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주고 싶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죠. 정권이 어느 정권이든 철저하게 경제 논리와 시장 논리에 따라서 금리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권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금리에 국가가 섣부르게 개입하다가는 역풍을 맞기가 쉽고 다른 나라들의 제재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의 고민을 얘기하자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과 주요 선진 국가들이 긴축, 그러니까 팬데믹 때 너무 돈을 많이 풀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한 데 따른 인플레를 잡을 것이 워낙 급해서 사실은 지나치게 가파르게 고금리로 가버렸어요. 이제 그 바람에 지금 이 금리 차이가 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우리 정부와 또 정부와는 별개로 우리 한국은행의 지금의 스탠스가 굉장히 신중하지만 일단은 우리 한국 현실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미국 금리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안게 된 리스크는 확실히 있어요. 돈이 다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그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그 순간 이제 진짜 우리의 시한폭탄이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 시한폭탄이 뭐냐면 우리도 이 팬데믹 때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생계형 금리 대출을 다 받았어요. 이게 다 금융이자들이 발생하는데 당시에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우리 정부도 썼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서 이게 변동금리로 바뀌어서 지금은 이 금융 부담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3.5를 기준금리를 4.5나 5.5로 미국과 맞춰서 간다고 치는 순간 이 금융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발생합니다. 또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의 정책적 실패에 따른 부산물이긴 한데 이른바 영끌, 이 청년들의 영끌 투자와 영끌 주택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면 저희 직원들이 젊은 청년 세대들인데 그 중에도 진짜 영끌해갖고서 뭐 오피스텔 하나 구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제가 우리 고성TV에서 나가는 그 월급의 한 3분의 1 정도를 그 집에 그 금융비용으로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이게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절반 이상 집어넣어야 되니까 실제로 생계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그 일각에서는 영끌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지것들이 돈 벌려고 한 거니까 투자건 뭐 집 매매건 부동산이건 돈 벌려고 한 건데 뭐 그걸 갖고 왜 우리가 국가적으로 고민해 줘야 되냐 그러는데 전 그건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비록 윤석열 정부는 아니지만 국가가 그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렇게 움직여 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국가가 아이고 뭐 지것들이 선택한 건데 우리는 책임 안 진다. 이런 무책임한 정부의 살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거를 비탕감해 주듯이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충격은 완화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영끌이건 뭐 투자건 뭐 부동산이건 이 만기가 다가올 때 이것을 어쨌든 늦춰주거나 또는 이자 부담을 최소화해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라도 이들이 지속 가능하게 어쨌든 이 문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점들이 윤석열 정부가 고민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한 리스크를 안고도 지금 3.5에서 올리더라도 조금씩 올리는 식으로 해서 이 서민들한테 또 청년 세대들한테 충격과 부담을 덜 주려고 지금 정책을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권, 종북주사반 정권 때는 이게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의미에서의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성장이라는 단어만 갖다 붙어 있을 뿐이지 이거는 분배 정책인 거예요. 돈 뿌리는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건 경제가 건강하게 이게 발전해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성장에 대한 어떤 전방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성장의 적정 성장에 맞는 수준의 임금 상승과 복지 재정 지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계획되고 기획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부 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 성장 잠재력이 거의 고갈되다시피 했어요. 특히 이 탈원전 정책이라는 무모한 정책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원전부 거의 생태계가 파괴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복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이런 것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기업들로 하여금 그런 경제성장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를 올려버리면 기업들도 투자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아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의 그 기준금리 차이로 인한 리스크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3.5를 계속해서 스테디하게 유지해 갈 수밖에 없는 윤석열 정부의 안팎의 고충이 있다. 이런 점들을 국민들한테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고통분담을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야 청년들도 윤석열 정부가 우리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경제정책이라는 게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아무리 잘 설명하려고 해도 재미없게 되고 따분하게 되는데 그러나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아주 체감도 높게 잘 설명해야 된다. 그렇게 저도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한 가지. 네, 그러세요. 그럼 이제 사실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 물론 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고 하지만 정책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많이 퍼주기 정책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 부채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걸 그럼 앞으로 이제 보수 정권에서 어떻게 이 구멍난 살림을 좀 메꾸면 좋을까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불쌍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이번 예산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초긴축 예산을 이번에 한 거거든요. 초긴축 예산을 했고 작년에도 초긴축 예산을 했어요. 막 예산을 깎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었어요. 우리 국가의 빚이 1,000조가 넘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까지 600조였어요. 이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400조가 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역대 정권이 빚을 다 얻어서 600조까지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600조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400조가 늘은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이런 집단이 국가를 경영했다는 게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이 안 넘어진 게 정말 다행이다 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이게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돼버렸다 그러는 것은 GDP 대비 40%를 넘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국가 신인도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돈 빌려주는 나라에서 또는 뭐 대한민국의 국채가 이제 그 외환의 시장에 나갈 때 그거 이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은 나라인데 우리가 그 대한민국 국채 사주면 좀 더 이 개런티 좀 많이 할 때나 사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국민 부담으로 다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0조의 국가 부채를 최대한 빨리 이걸 다시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근데 줄일 수 있어요. IMF 때 있잖아요. IMF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대기업 재벌들이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었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돈 빌리는 것도 능력이다 그래가지고 빚도 신용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들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땅 사놓고 뭐 사놓고 했거든요. 그런데 IMF가 들어서면서 IMF의 그 원칙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은 안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 우리 기업들이 다 불필요한 부동산 다 처분하고 구조조정하고 또 그것도 안 되는 기업들은 헐값에 팔려나가는 아픔을 겪으면서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 기업들은 대개 부채 비율이 150에서 200%를 유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건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부채 1000조를 문재인이가 400조나 늘려갖고서 만들어놨지만 윤석열 정부 그리고 다음에 자유우파 정부가 들었으면 이게 좌파는 돈을 풀자는 거니까 좌파가 들었으면 다시 빚이 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년 후에도 다시 우리 우파 정부가 다시 들어서서 지금 하고 있는 긴축 재정 기조를 계속해 나가면 정부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4년 만에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부 부채 관리를 진짜 엄격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쓰지 않은 돈 10조 넘은 돈을 남겨두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은 문재인이 쪽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거냐 했는데 그때 이제 정상적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남은 돈은 정부 빚을 갚는 데 쓰게 돼 있어요. 그거를 신재민이라는 젊은 사무관이 그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기재부 장관 지금 경기도지사는 김동연이가 뭐라 그랬냐?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기저효과도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돈을 엉뚱한 데다 써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늘어난 400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윤석열 정부와 다음 보수정권 최소한 한 10년 보수정권을 해야만이 이 빚을 다시 삭감하고 탕감하고 줄이고 해서 건전한 국가재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긴축 예산을 한 건데 이 대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올해 예산이 이제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이에요. 그러면 12월 9일 날 이제 땅땅하고 통과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 예산에 따라서 이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 4월 10날이 선거잖아. 그러면 어느 집권당이 어느 정부 여당이 선거 앞두고 예산을 줄이고 싶겠냐고. 조금이라도 더 풀고 싶지. 그게 다 정부의 시혜와 이 은전이 되는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당 국회의원들이 여당 후보들이 이번에 제가 예산 따왔습니다라고 지역구에 가서 선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긴축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집권당 내에서는 막 볼멘 소리가 나와야 돼. 선거 어떻게 치르라고 이러냐. 그 다음에 야당에서는 박수 쳐줘야 돼. 그런데 야당에서 오히려 박수는커녕 그렇게 초긴축된 예산 중에서도 윤석열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깎아버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한동훈이 마약 어쩌고 하는 6억 도까지 깎아버렸어. 그러면서 이재명 표 예산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지역 상품권 뭐 하는 거 이거 다 돈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대폭적으로 지금 증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북 주사파 더불어민주당한테는 이 윤석열 정부의 초긴축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뭔 의미인지가 전혀 통하지 않아요.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초긴축 예산은 자기들이 여당이었을 때 방만하게 400조나 빚을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것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예산에서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R&D 예산인데 R&D 예산을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들도 혹시 그 R&D 쪽의 프로젝트에
조금 발을 걸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국의 이 지식인 사회가 부패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국가 정부 돈은 다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인 거야. 그래가지고 경쟁이 막 치열하니까 지그들끼리 막 싸움이 벌어지니까 대체로 야 너무 싸우지 말자 그냥 우리끼리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해서 나눠 먹는 풍조가 정착된 게 수십 년이에요. 그러니까 R&D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비슷비슷한 사람들한테 다 비슷비슷한 액수만큼 나눠 줘버리고 R&D 예산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온갖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연구비는 지급이 됐는데 연구 성과는 보고도 안 되는 사례가 막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을 한 거야. R&D도 제대로 하자. 그래서 R&D 예산을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만들고 백지에서 진짜 필요한 R&D 예산을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하자. 선택과 집중하자. 그게 R&D지. 연구자들한테 과학자들한테 쫙 나눠주는 게 무슨 R&D냐. 이렇게 해서 R&D 예산이 일단 삭감된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보니까 그동안 줄 서서 대충 자기 순서 오면 받아 했던 과학자들이 지껏 뺏겼잖아. 그러니까 입이 튀어나온 거고 그걸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선동을 시작했어요. R&D 예산 삭감하고 무슨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 어디서 찾으려는 거냐. 이렇게 공격을 해댔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싸움을 보면서 이게 원래 취지가 제로 베이스에서 지원할 부분들을 제대로 선택하고 제대로 지원하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왜 이걸 설명을 못하지? 대통령실이 또는 정부가 또는 국민의힘이. 답답해서 제가 몇 차례 제 방송에서 논평을 했어요. 그런 차원으로 이 문제가 막 정략적으로 얽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초긴축 정책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일연구소 배승대입니다. 전국 경제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제 정부가 잘못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빚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권도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경호의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가계 대출이 위험하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하는 정책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또 한편에는 이제 무주택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를 적용하지 않는 뭐 특례 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든지 신혼부부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것을 제공한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모순된 시그널을 보내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부동산 지금 한국의 부동산 PF 대출이라든지 그 증권사 관련돼 가지고 정권이 결국 억지로 틀어막고 있는데 총선 전까지만 틀어막고 버텨보자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동산 터지기 전에도 일단은 청년들한테도 해줘가지고 부동산 집값 떠맞춰라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막겠다 하는 것과 비쌀 규제를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 그다음에 또 이제 이자 완화에 관련되고 지원을 하고 이거 모순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지금 이제 그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하고 이 부동산 시장을 관리해야 될 국토부 사이에는 늘 긴장 관계가 있어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적기에 적정한 규모로 잘 공급이 되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경부 쪽에서 이를테면은 그 규제를 조금 완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DSR을 완화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원희룡 장관을 잘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임명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희룡 장관이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정부의 인위적 부양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인위적 부양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시장 논리로 이 모든 부동산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이제 총선 출마를 위해서 장관을 그만두고 나면 후임 장관이 들어서서 원희룡 장관의 그 정책 기조를 조금 바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 사람도 원희룡 장관과 같이 인위적 그 시장 개입 안 하겠다, 인위적 경기 부양, 부동산 부양 안 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규조는 계속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질문 중에 이를테면 PF 부분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시장 원리에 맡기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이 지금 어떻게든 총선 때만 버티자라고 하는 거는 그 PF를 금융당국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적어도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인위적 부동산 경기 부양은 없다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와 시그널이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청년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그 문제가 좀 복잡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청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냐면 이들이 이 사회에 진출을 하는 세대고 사회에 진출을 할 때 어느 스타트 라인에서 시작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청년 세대에 있으면 중년 세대도 있고 장년 세대도 있고 노년 세대도 있는데 왜 자꾸 청년 하냐고 하는데 청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런 이유예요. 이들은 사회에 진출을 하는 시점에 있고 따라서 청년 세대의 집을 자가를 소유하고 시작하느냐 아니면 안정적인 전월세라도 시작하느냐 아니면은 뭐 정말 사골방에서 어떻게 하느냐 또는 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느냐 뭐 하는 데 따라서 그 이 수십 년의 인생 경로가 확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100대 6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100대 60 정도 된다고요. 그리고 그 아주 특별한 케이스 부모로부터 뭘 받지 않는 한 대부분은 실제로는 월세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청년 세대가 사회로 진출할 때 이미 빚을 잔뜩 안고 진출하게 돼 있어요.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뭐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특별히 좋은 부모를 만난 운 좋은 젊은 세대 빼놓고는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청년 세대에게 국가가 조금이라도 그 사회 진출을 함에 있어 그 스타트 라인에서 조금이라도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인 포퓰리즘 정책과는 좀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기재부에서 다뤄야 될 일일지 아니면 여가부에서 다뤄야 될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범정부적으로 유관부서가 머리를 맞대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런 느낌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청년 세대는 그 세대적 문화적으로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뿐만 아니라 세대적 문화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정책적 과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는데 그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오늘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저출산 문제, 그 다음에 금리 문제,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등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왜 생기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결국은 집값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애를 낳지 않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계 부채가 1,800조를 향해 가고 있는데 GDP 대비 108%입니다. 4년 연속 1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1,800조 중에서 76%인 약 1,031조 원이 부동산 대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받아가지고 이자 내고 달달이 이제 원금 내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 애 한 명당 얼마 드냐 하면은 7억 정도 듭니다. 애 한 명당 7억이 들고 하는데 무슨 수로 애를 놓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집값도 안정이 돼야지 이제 출산할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지는 건데, 근데 또 반대로 집값을 낮추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산이 내려가는 거니까 또 반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경제 사정에서 집값은 사실은 40% 밑으로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집값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리면은 이건 또 이제 선거할 때 보면은 또 이제 불리하게 또 작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집값은 또 지금 무리하게 떠받쳐야 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로 이제 엮여가지고 이제 정책이 좀 힘들어진 것 같은데, 이제 이러한 모든 정책적 문제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먼저 혁신적인 정책을 내세우면서 그걸로 오히려 선동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갖고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와 우리가 변하고 있어요라고 이제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선 때도 그렇지만은 어떠한 정책적 이슈를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사교육 문제, 교육 문제, 그 다음에 주거 문제, 그 다음에 가계 부채 문제,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안을 좀 고성국 박사님께 이제 그 지혜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뭐 우선 저기 부동산 가지고 쭉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부동산 가지고 답변을 우선 드릴게요. 아주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한 30년, 50년, 100년을 생각하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 쪽으로 정책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집은 사는 동안에 잠깐 거쳐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면 집값 문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단기간에 그 생각을 주입하고 그거를 강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관철시키려고 했던 정책은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사람 생각이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때 종부세 도입한 게 그런 겁니다. 징벌적 과세 해가지고서라도 집 못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집 갖는 생각을 포기시키겠다는 거였어요.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 꼬이게 된 건 그때부터입니다. 저는 그런 이 인위적인 방식, 외삽적인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 때나 쓸 수 있는 정책이에요. 이게 무식하게 짝이 없고 욕심꾸러기들이고 이거는 징벌적 방식을 통해서라도 집은 재산 돈벌이가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바꿔줘야 돼. 이렇게 달려든 거지. 그게 공산당 방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인간을 개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50년, 100년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 속에서 집에 대한 인식이 어느 사이엔가 신압으로 그렇게 바뀌도록 이 지도자들이 노력은 해야 될 일이지만 이걸 구체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지금 집을 거의 유일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 생각을 바꾸놓지 못한다면 유일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집을 다들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나는 현실적으로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갖기 쉽게 만들어줘야 돼. 집을 갖기 쉽게 만들어줘야 이 상품이 이른바 희소가치에 따라서 쓸데없이 가격이 폭등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세금 정책이 아니라 시장 정책이라는 겁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잘 공급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풀어줘야지 이걸 어떻게 소비자들인 국민들이 못 갖게 만들 거냐라고 세금 가지고 달려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문제가 풀어지게 하려면 지금까지 역대 보수 정권들이 해왔던 방식에서 좋은 점들을 잘 추스러 가면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인 부동산 정책은 재개발 정책이에요. 이게 정부가 다 긁어 모아다가 싹 무너뜨리고 정부가 다 지어가지고서 나눠준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필요로 한 만큼 재개발해라 라고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사실은 고통을 분담하고 그러니까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 재개발하는데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데 옮겨 살면서 그 비용 자기가 다 부담하면서 그렇게 해서 재개발됐을 때 올라갈 자산 가치까지를 염두에 두고 그걸 이제 기회비용에 대한 투자죠. 해서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맞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시작한 거가 노무현 정권 때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이가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뉴타운들을 전부 중단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3만 달러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3만 5천 달러 시대에 살고 있으면 이 수준에 맞게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좋은 집에 그 수준에 맞게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그것도 역세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자가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역세권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역세권 집을 사야지 집값이 왕창 오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활의 편의 때문에 시작된 얘기들이거든. 그러면 이런 방식의 국민들의 요구가 시장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도록 열어주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시장에 의해서 이 국민들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정부가 해야 될 조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적절한 수준의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이게 70년대의 환경 기준으로 설정된 이 그린벨트 절대농지 이 절대농지는 그러니까 농사만 지어야 되는 땅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미 21세기에 안 맞는 것들이거든. 이건 과감하게 우리가 재조정해야 됩니다. 또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돼요. 결국 이 교통 문제도 지상으로 공중으로 올라가거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교통 문제 해결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지하철을 놓거나 대심도를 놓거나
뭐 GTX를 파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제한된 땅에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중으로 더 올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지하에서 살려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적률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용적률에 관해서는 새로 자산을 뭐 이렇게 그 땅이라고 하는 자원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정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만 이 용적률을 올려줄 경우에 이 시행사나 시공사에 터무니없는 특혜가 간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했던 것인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특혜나 그 이익이 시행사나 시공사에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개발이 환수라든지 하는 다양한 방식의 그 제한 조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의 전반적 재조정, 그리고 용적률의 유연한 접근을 통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해주는 것이 주택 정책에 있어서 기본이다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을 해놓고 나서 여기서 발생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부작용 또는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정부 개입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취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걸 이제 선거 때 어떻게 할 거냐. 선거 때 당장 여기저기 막 재개발 허용하겠다, 막 용적률 올리겠다, 이거야말로 선심성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어차피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정책 홍보거든. 윤석열 정부가 1년 반 동안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거든. 이걸 일관성 있게 설명함으로써 국민들이 그래, 저런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고 여당의 표를 찍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선거 방식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이제 징벌적 과세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통해 가지고 집값을 내리자는 게 아니고, 과연 이제 시장에 대해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되나? 예, 저 당연히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 중에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수요와 공급 중에서 결국은 공급을 늘려 가지고 가격을 싸게 만들자, 이제 환경을 만들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공급을 늘렸는데 공급 단가, 분양가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분양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그건 이제 좌파 정부식의 이제 스타일이고, 건설 단가, 원가를 공개를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 단가를 공개를 해야지. 사실 서울 시내 어딜 가더라도 평당 건설 단가 해봤자 얼마 안 합니다. 근데 이거 공개되면은 아마 국민들 폭동 일어날 만큼 진짜 가격이 많이 비싸져 있는데, 이거 건설 단가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건설 카르텔에 의해 가지고 담합이 돼 가지고 이 공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윤석열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건설 카르텔 관련돼 가지고 철저하게 건설 단가를 공개를 하면서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면은 예.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출산 문제라 이제 그 관련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은 이제 경제권을 한국은 분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경상도 경제권, 수도권 경제권, 이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도 제조, 금융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금융 관련된 것은 서울에 놔두고 제조 관련된 거는 이제 경상도로 빼고, 그렇게 해서 경상도 본사, 수도권 본사 이렇게 두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경상도 본사에서는 이제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나왔던 그 지역에 이제 나왔던 인재들을 고용을 해갖고 그렇게 이제 채용을 하면 이제 서울에 올라갈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요 방법이 일본에서 그렇게 합니다. 일본도 오사카 경제권, 도쿄 경제권, 이제 뭐 관동 경제권, 이제 간사이 경제권 두 개 나눠서 합니다.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역 균형 발전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인구에 따라 가지고 경제권을 두 개를 나눠서 하면서 이제 부동산 집값도 잡아내고, 하면 이제 인구 유출, 지방 도시 소멸 이런 것도 막아내고, 이제 저출산 문제도 같이 이제 해결하면서 이제 선순환적인 그런 걸 한번 만들어야 되는 혁신적인 좀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국민의힘이 그런 걸 어필을 하면서 선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사님 의견 그래. 부탁드립니다. 예, 경제권 문제는 조금 또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 발전에 대한 의지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강한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국무위원들과 하는 회의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임시로도 하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7개 광역의 시도지사 단체장들과 함께하는 회의를 제2 국무회의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어요. 5번째였고 6번째 이제 할 건데, 근데 이 제2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17명의
시도단체장, 야당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다가 거의 전 부처의 장관들을 배석을 시켜요. 그래서 한 40~50명 정도가 모여서 합니다. 이게 배석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어려운 점을 그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현장에서 듣고 직접 해결하라 라고 하는 취지예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2국무회의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지방규정 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과 영남권의 두 개의 권역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당장 호남에서부터 호남 소외론이 제기가 됩니다. 이게 경제적인 거니까 경제로 끝내자라고 안 통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경제 정치 사안도 다 이 지역 문제랑 얽혀 들어가는 순간 해결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대체로 그동안 한국의 그 지방 문제 전문가들이 합의해 오고 있는 것은 5개 권역으로 나누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영남권이 있고, 호남권이 있고, 그 다음에 중부권 있고, 그 다음에 강원권은 어디다 넣기가 참 어려워. 근데 어쨌든 안 해줄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좀 따로 설정하자. 이렇게 해서 제주, 강원 이렇게 해갖고 5개 권역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형식적인 거를 떠나서 대체로 전 세계의 이 지방 문제 전문가들이 합의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한 권역이 자족적인 그 경제 활동을 하려면 그 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인구 숫자가 500만 명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500만 명 정도는 되어야 거기서 생산하고 거기서 소비하고 거기서 유통하고 거기서 애 낳고 거기서 학교 보내고 거기서 직장 생활하고 거기서 노후 생활하고가 가능해지는 권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명 규모의 5개 권역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도권이 2,500만 명인데 이걸 500만 명으로 다 짜게 나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빼놓고 나머지 2,500만 명 가지고서 적어도 500만 명 권역이 한 지방에 5군데는 있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이 몇 명이냐면 330만 명이에요. 인천이 한 330만 명쯤 돼. 그러니까 부산 하나만 가지고서는 자족적 도시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주변에 울산이 한 120만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경남의 김해, 양산이 부산과 아주 밀접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한 500만 명 돼. 이렇게 해서 부산 권역을 하나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대구가 250만 명인데 나머지 그 주변에 포항 경북이지만 포항이 한 50만, 뭐 구미가 한 50만 이렇고 나머지는 다 20만, 30만 수준이거든요. 이게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 이런 것들을 대구 중심으로 해서 대구, 포항, 구미 이렇게 해서 한 500만 권역으로 동남권을 만들어주자 이런 뜻입니다. 호남 마찬가지예요.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자는 것이고 이제 저는 그런 식의 이 중단위 권역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으로 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3단계 지방 행정 구조를 갖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부산특별시, 경기도 같은 광역이 있고 그 밑에 뭐 고양시, 성남시 같은 기초가 있잖아요. 요게 3단계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런 식의 3단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인구 소멸, 인구 절벽에 부딪힌 수많은 이제 지방의 도시들 보면 인구가 3만, 4만 이런 정도 되는 이 군들이 많습니다. 근데 서울에는 동 하나가 5만 명, 6만 명 되는 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균형도 너무 심한 불균형이죠. 그래서 이 중간 단위를 없애거나 또는 기초를 없애자는 논의를 일찍부터 지금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논의가 시작된 거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 3단계 행정구역이 뭔가 좀 아닌 거 아니야? 뭔가 이거를 좀 이 2단계로 줄이고 미들레인지 이 카테고리를 좀 설정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논의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 왜 김영삼 정부 때 시작됐냐? 그때 지방자치 선거가 전국적으로 전면화됐거든.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지금의 지방자치 직선제 실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제 실시를 전국 선거로 하면서 기존의 3단계 행정구역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 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됐고, 그때 미들레인지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2단계로 줄이자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가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흐지부지 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이 자유파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좌파 정권 때 안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가장 정력적으로 했던 조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통장 반장들을 교체한 거예요. 전국에 수만 명에 달하는 통반장들을 싹 교체를 했어. 하고 이 사람들이 한 달에 20만 원씩 받고 있던 수당을 50% 인상해서 30만 원씩 줬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동원하는 최첨단 세포 조직으로 활동하게끔 그렇게 의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된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나 종북주사파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큰 말단까지 모세혈관처럼 파고 들어가야 될 그 조직 체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북주사파 정권 때는 이 행정구역의 축소,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논의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논의됐다가 그래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거치면서 사라져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자유파 정권이 3년 후에 재집권하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걸 손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시간이 별로. 그래서 다음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 대통령 공약상으로 행정구역의 이 전면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하고 나면 바로 이거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험적으로 보면 제주도는 2단계입니다. 제주도는 중앙정부가 있고 제주도가 있어요. 그 밑에 다른 게 없어요. 원래는 서귀포시, 제주도시도 뽑았어. 직선으로 뽑았는데 그걸 없애고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걸로 바꿨어요. 행정이 훨씬 더 잘 되고 있어. 제주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로 그 법적 요건이 바뀌면서예요. 그래서 제주도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3단계 행정구역을 2단계로 개편하면서 오히려 효율이 효율이 좋아지는 이런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 자유파 쪽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재미없는 거라면 답변도 재미없게 나갑니다. 일단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박사님 말씀 들으면 어쨌든 지방의 행정에 대한 뭐 발전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김포 편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만약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된다면 그 서울 쪽에서 이게 메가시티가 구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지방과 그 수도권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예.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저는 이제 원칙은 내가 서울 시민으로 살 건가 경기도민으로 살 건가에 대한 결정권은 그 당사자들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적도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난 태어나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러나 국적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이 경기도민으로 살 거냐 서울 시민으로 살 거냐 하는 것은 김포 시민들 다수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김포에 가서 직접 인터뷰를 여러 사람하고 해봤는데 압도적 다수는 서울 편입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포 서울 편입 발표가 된 다음 날 제가 우연히 경기도 하남이라는 곳에 가서 그쪽 사람들하고 대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김포보다 하남이 훨씬 더 서울 편입이 뜨거워요. 그리고 하남은 어떤 곳이냐면요, 저 송파 잠실에 123층짜리 롯데 제이월드 있죠. 그게 바로 옆집 동네처럼 빤히 보이는 곳이 하남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제이롯데월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리냐 했더니 15분 걸린대. 그럼 이게 완전히 생활권이 서울권이라는 것이잖아요. 경기도지만, 경기도 하남이지만.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서울시 편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김포 시민의 한 70%가 서울 편입을 원하고 하남 시민의 한 80%가 서울 편입을 원한다면 경기도로 계속 살아라고 강제할 어떤 이유도 없다. 서울 편입 시켜주면 된다. 그런 식으로 고양시, 100만의 고양시, 그리고 광명, 그리고 구리, 그다음에 과천 이런 데가 다 서울 편입을 원하는 시민들이 다수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경기도 광명,
경기도 과천인데 전화번호는 02를 써요. 지역번호 있죠. 이게 도쿄는 뭐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서울은 02거든요. 경기도는 031, 인천은 032 이렇게 쭉 나가요. 부산은 051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경기도인데도 광명과 과천은 예전부터 02를 썼어요. 그건 그만큼 그들의 생활권이 서울이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집에 이런 02 번호는 거의 없지만 안 쓰지만 그러나 예전에 그것만 있었을 때 휴대폰 없었을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통신수단인데 그걸 02를 썼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수십 년 전부터 그 지역은 생활권은 서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행정구역은 경기도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다수의 주민이 서울 편입을 원한다면 반대할 자격이 없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너네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냐. 우선 저는 원칙은 그렇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돼서 서울로 너무 많이 모이면 어떡하냐. 사실은 그거는 서울로 많이 모이는 걸 걱정할 게 아니라 수도권으로 많이 모인 걸 걱정해야죠. 지금 경기도에서 서울로 편입하는 것은 서울로 편입하건 경기도로 남건 수도권의 인구는 변함이 없어요. 수도권 인구는 2,500만이 변함이 없어요. 그중에 이 서울 편입, 서울이 1,000만 명이었다가 지금 900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1,300만 명대로 올라갔어요. 그건 뭐냐면 서울에 살던 사람들의 수십만 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경기도로 갔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서울로 바로 올라오지는 않고 경기도로 왔다가 서울로 오든지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비대한 거예요, 지금. 1,350만 명이 경기도예요. 근데 경기도가 인구가 비대할 뿐만 아니라 이 경기도가 서울을 둘러싸고 동그랗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경기도 도청은 수원에 있어요. 서울 남쪽인 수원에 있고, 저 북쪽 경기도는 서울에서도 2시간을 가야 돼. 그러면 수원에서 저길 가려고 그러면 3시간, 4시간 걸려요.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대통령보다도 헬리콥터를 훨씬 많이 탑니다. 자기 행정구역이니까 뭐 경기도 저쪽에 연천이다, 포천이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을 관통해서 가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소방헬기, 경기도 관할에 소방헬기를 타고 매일 다니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이 경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김포시, 하남시 등의 서울 편입이 논의가 촉발된 걸 계기로 서울로 편입시킬 건 편입시키고, 그리고 이 남은 경기도를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따로 해야 된다.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소속인데 이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거야. 그런데 경기 남도는 남도라고 안 하고 그냥 경기도라고 부르겠대. 그리고 경기 북도만 경기 북도로 부르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골치 아픈 북쪽을 떼버리겠다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김포시가 그 북도에 소속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포 시민 입장에서는 경기도로부터 버림받아서 북도로 가느니 내가 서울로 가지. 내 생활권도 서울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됐던 그 도시에 조사를 해보면 40%에서 50% 가까이가 출퇴근을 서울로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사는 사람 인구의 50%가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거기서 생활한다는 뜻인데, 그 나머지 50%에는 애기도 들어가고 학교 다니는 애들도 들어가고 연로한 어른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의 거의 대부분은 서울로 출퇴근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서울 생활권이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경기도로 살라고 강제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럼 이게 옮기면 무슨 의미가 있냐? 옮기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의 행정이 다이렉트리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과 경기도로 나눠져 있으니까 서울 행정과 경기도 행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가보면 여기 일본도 그럴 거예요. 여기까지는 돈 많은 도기 때문에 길을 4차선으로 잘 닦아놨어. 경계까지. 그런데 시도 경계가 갈라졌는데 저쪽은 좀 가난해갖고서 갑자기 2차선 낡은 도로가 돼버리는 거야. 이거를 돈 많은 데서 4차선으로 쭉 놔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행정으로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김포의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왜냐하면 한 50%가 서울로 출퇴근하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9호선을 연장한다는, 5호선을 연장한다는 건데, 이것을 저쪽에 경기도의 그 행정 프로세스와 서울의 행정 프로세스가 달라서 협의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서울시 편입을 시키면 그런 문제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이게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편입 반대하는 이유는 서울 편입을 국민의힘이 제기했으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제기했으니까 반대하는 저쪽은 이유를 뭔가 내세워야 되잖아. 근데 이유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시키는데 엊그저께 법을 급하게 만들어서 제출했어요. 무슨 법을 제출했냐? 국가재정법을 개정했는데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역의 인접행정구역에 길을 놓을 때는 예타 면제한다. 예비타당성을 면제한다는 법을 불쑥 집어넣었어. 그래서 이 행정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걸 단축시켜서 5호선 연장을 빨리 시켜주겠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포시 서울시 편입이 워낙 폭발력이 있는 이슈가 되니까 대놓고 반대는 못하고, 그런데 자기들이 이걸 또 지지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그야말로 급하게 꼼수로 만들어 놓은 이 예타 면제 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타 면제시키자고 하면 특혜가 되잖아.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을 고치는 방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예타면제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그 김포의 현역 의원이 법안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상임위에서 자기들이 일방 통일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꼼수로 지금 이걸 저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원칙 확인이 중요하다. 지역 주민들이 어디에 살기를 원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전국적으로 이걸 소팅할 필요가 있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단순히 김포시와 서울시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제 5단계 미들레인지 카테고리도 얘기 나오고 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서울 인근에 있는 몇 개 도시가 서울로 편입되는 것이 과연 국토의 효율적 발전과 활용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 평가와 판단은 따로 필요하다.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공론에 붙여서 국민적 의사 또 지역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방금 전에 김포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생활권과 행정구역 개편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우선 이거는 뭐 마지막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김포와 서울에 국한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경제권과 지역 경영 발전에도 분명히 여러 변화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 환경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전국적인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에도 이제 여러 긍정적인 영향 또는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성국 박사님께서는 이러한 편입이 이제 뭐 지역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랑 그리고 그런 통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제 가져올 잠재적인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좀 복합적이에요. 이를테면 이제 부산시에 13개 군구가 있어요. 12개는 구고 하나는 군이에요. 그게 기장군이거든요. 근데 이 구가 아니고 군을 고집하는 이유가, 군이면 부산시 기장군이지만 군수의 권한이 굉장히 커요. 예산도 더 많고 군 지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돈도 더 많아요. 군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금 같은 것들이 다른 데 비해서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장군은 부산시로 편입이 돼서 부산시로서 누려야 될 여러 가지 혜택도 누리면서 군이라는 행정단위를 유지함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도 더 받고, 또 군수, 다른 구청장에 비해서 훨씬 더 인허가 권한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특혜적인 지위를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기장군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편입하고 통합한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테면 이제 고양시장하고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이동환 고양시장이 엊그저께 만났어요. 그러면 고양 시민들은 다수가 서울 편입을 원해요. 그건 여론조사로도 확인이 돼. 그러면 이동환 고양시장도 서울 편입하자고 주장할 것 같은데 안 한다고요. 이동환 고양시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서울 편입 문제는 서울이라는 메가시티 발전과 고양시의 자체 비전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말이 정답이지. 예, 이동환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보는 그 도시 플래닝 하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쪽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 고양시장을 하고 있어요. 고양시는 인구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특례시에 들어가고 몇 년 전에 뉴욕타임스가 인정한 세계에서 성장하는 10대 도시 중에 하나로 선정되기도 한 도시예요. 굉장히 잠재력이 큰 도시고, 그리고 인천 그 국제공항과 가깝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종도 국제공항에서 고양시까지 오는데 한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김포국제공항은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서울하고 빡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한 배후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고양에는 그 서울의 주변 도시에는 없는 컨벤션 센터가 고양에는 있어요. 그게 그런 교통 여건들이 뒷받침되니까 컨벤션 센터를 고양에다가 유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킨텍스라고 하는 거. 예.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 고양이 서울로 편입이 돼서 그냥 구 중에 하나가 된다. 그건 고양시 입장에서는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편입이 되더라도 고양시의 그런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고양에는 나는 죽어도 다시 태어나도 고양 아줌마가 될 거야. 그 고양 일산이라고 그래요. 일산. 고양에 있는 게 일산이에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일산 아줌마가 될 거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만큼 30대, 40대, 50대 여성들이 생활하기가 진짜 좋은 곳이 일산이라는 곳이에요. 그건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장점들을 서울의 여러 구 중에 하나가 됨으로써 그걸 이 발전의 기회를 뺏겨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울시에 편입됨으로써 고양시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같은 거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와 동시에, 그런데 서울에 편입됐을 때 여러 구 중에 하나가 돼서 고향의 어떤 그 독특한 성격과 잠재력을 무화시키는 이런 잘못은 범하고 싶지 않은 두 가지 측면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같이 보면서 잘 이 윈윈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고향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도시가 그렇고, 또 우리가 지방으로 가서 500만 기준의 이 권역화로 가야 된다고 할 때도 거기마다 다 그런 특성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중장기적인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야기되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일단 이번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질러낸 이슈긴 하지만 일단 이게 공론화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당장 김포시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실제로 서울시에 편입되는데 한 5년 걸려요. 이게 국회 법 통과 다 해야 되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게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걸 졸속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재 박사님 질문하신 거에 이어서 조금 네. 여쭤보고 싶은데, 일본에 이제 비하셔서 이제 관동 경제권, 관섬 경제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했는데,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기초자치단체 등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회의를 할 만큼 이렇게 지방 균형 발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벌써 집권 어떻게 보면 이제 2년 차가 돼 가는데, 어떻게 보면 절반에 조금 못 미치지만 좀 상당히 많은 부분 왔는데, 왜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방 발전을 그렇게 좀 더 이제 의지가 강하시다면, 예를 들면 지방 쪽에서 이제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대학교 쪽에 R&D 투자를 더 해서라도 조금 더 지방 쪽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을 텐데, 특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도 부산 사람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요즘 제 주위를 봐도 대기업 인턴이라든지 취업 활동을 하려면 무조건 다 서울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실 일자리도 없는 거고, 이제 노인분들밖에 안 남으시는 거고, 성장 동력은 계속 떨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세금 혜택이라도 주든지, 아니면 지방세 국세 비율을 조정해서라도 이렇게 조금 더 지방 쪽으로 이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방향을 왜 아직까지 정확하게 시행이 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이 정부가 5년 임기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제2국무회의를 통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이름 붙인 회의예요. 통해서
여러 수십 번 강조한 게 뭐냐면 지방의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좀 상당히 좀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봉건제 시대를 제대로 겪지를 않아가지고 한국형 봉건제를 겪어서 조금 상황이 다른데 유럽은 대부분이 봉건제 국가, 봉건 시대를 거쳐서 근대 사회가 됐잖아요. 봉건 시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지방 분권 시대인 거예요. 독일만 해도 수백 개의 지방 국가들이 난립하고 있다가 독일이라는 중앙 국가 권력으로 통합된 것 아닙니까?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방 분권의 정신이 아주 저 뿌리부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럽 사람들이나 이 대부분 선진 국가들인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서 위임한 사무를 대신 행사 처리하는 곳이야 라고 하는 전통이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미국이 전형적으로 그래요.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권한은 사실은 주정부에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중앙정부는 외교 안보 정도만 정권을 행사하지 실제로 거의 모든 행정사무를 다 주정부에다 맡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조선 고려 시대의 그 봉건 시대를 거치기는 했지만 동양적 봉건제,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 봉건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지방의 눈높이로 보는 이 시각 자체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백 년 전부터 중앙의 시각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선진 국가는 지방의 시각으로 중앙을 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굉장히 익숙해 있고 우리가 대부분의 일을 해. 우리가 대부분의 세금을 써. 그런데 공동으로 중앙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돈 좀 줄 테니까 네가 대신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럽 선진 국가들은. 근데 우리는 중앙의 시각으로 지방한테 나눠주듯이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러면 중앙이 나눠주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를테면 예산도 좀 나눠주고 교부금도 좀 나눠주고 권한도 좀 나눠주고 이게 그동안의 지방정부에 대한 대접이었어. 근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시각교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지방의 눈으로 보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무리 그걸 강조한다 그래도 우리 문화와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유럽처럼 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치들은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인허가를 기초단체장한테 다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인허가권 그걸 광역단체장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기초한테 직접 넘겨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기초단체장들의 인허가 권한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웬만큼 공장을 만든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중앙정부에서 도장을 수십 개를 받아야 그리고 지방에 가야 뭐가 됐는데 지금 중앙에 도장 찍는 부서가 거의 없어요. 그냥 바로 기초단체 시장 군수하고 뭔가 결론을 내리면 바로 집행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이건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혁명적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이런 변화를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또한 이렇게 하지도 않은 일을 뻥튀기해서 선전하라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일을 뭘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라는 건데 이 윤석열 정부가 그걸 아주 잘 못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어요. 선거 때 우연히 스치듯이 한 5분 정도 앉아서 잠깐 차 한잔한 게 전부 다예요. 전화 통화도 한 적 없고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취임할 때의 취임사 그리고 정계 입문할 때의 정치하겠다는 선언문 또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의 후보 수락 연설문 대통령 취임사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서는 제가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볼 수 있는 그 문서를 나도 봤어요. 보면 리딩 윤석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리딩 윤석열을 해요. 대통령과 한 번도 만나서 대화한 적은 없지만 내 나름의 리딩을 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읽는 윤석열을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들 있죠. 비서실장이다, 홍보수석이다, 정무수석이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뭐라 그러면 자기들이 뭔가 한두 마디씩 설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내가 있는 리딩 윤석열과 다르게 읽더라고. 근데 내가 리딩하는 게 맞는지 그 가까운 측근 비서들이 리딩하는 게 맞는지는 며칠만 지나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럼 나는 내가 틀린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주위에 대통령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통령이 젊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했어요. 경제학 공부도 거의 독학처럼 하고 철학도 열심히 보고 아버지 영향도 있고 그래서 나름의 철학 체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비서라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제대로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비서실장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담론에 담겨있는 철학적 함의, 그 행간에 담겨있는 문화적 함의 같은 걸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못해. 해도 거꾸로 이상하게 해.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시대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나는 봉건시대와 근대로의 전환 과정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 의미를 짚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설하는 거를 윤석열 정부 비서들한테서는 누구한테서도 들은 적이 없어. 그냥 이건 고성국의 리딩이야.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 그렇게 의미 있는 정책을 하면은 국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야지라고 요구하는 내가 바본 거지.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확실히 있으나 이 지방 발전과 또는 지방 균형 발전과 관련된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은 분명히 그 수준에 가 있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성국TV는 자유우파의 유일 정론 방송입니다. 고성국TV는 윤석열 정권을 지켜내고 2024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고성국TV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유우파의 정론 방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010-9045-3010으로 전화 주십시오. 정론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국TV 화이팅!